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특히 세계 도시란 무엇인가, 정의와 의미, 특징, 그리고 세계 도시들의 순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가볍지만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의 주제 순서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벌써 33강이네요. 느낌적인 느낌 먼저 가져간 다음에 세계도시의 의미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계도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거를 세계도시라고 하는지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계도시의 순위들 살펴본 뒤에 주요 특징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최근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느낌적인 느낌 먼저 이것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친구들? 감각적인 음악과 함께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로 이 세계도시. 어딜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세계도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거의 세계의 도시, 세계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영상들을 막 열심히 찾아요. 수업 준비를 할 때. 근데 이 뉴욕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캐피탈 오브 the world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 세계의 수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 그쵸? 미국의 수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계의 도시 중에서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중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세계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세계 도시의 의미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세계 도시란 무엇인가를 정리를 간단하게 말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 중심지다라는 거 일단 중요하겠죠, 친구들. 어떤 중심지는 뭐야? 그 주변 지역들의 중심이 되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정기능, 정치, 경영, 문화에 관련한 중심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바로 중심지가 될 텐데 이 세계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의 이 범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세계적 교통통신망의 핵심적인 결절이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결절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절은 이런 얘기예요, 친구들. 교통통신망이 있잖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함께 겹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 그치? 함께 여러 개의 선들이 만나는 부분들, 우리 교차로 같은 부분이 되겠죠, 도로에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노선이 함께 만나서 다양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 교통과 통신이 되게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심성을 가진 곳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도시의 등장 배경 또 역시 중요합니다. 세계도시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많은 도시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도시지리를 공부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휴학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도시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세계화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90년대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상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토끼 선생님께서 갑자기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외국에서 온 제품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제품들을 다 조사를 해와라,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토부리가 되게 유행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걸 써야 된다. 네, 신토부리, 막 아나바다 이런 것들 했었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 막 창고를 다 뒤지고 오만 방을 다 뒤져도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제품들이. 그래서 10개 정도를 막 착실하게 리스트를 조사해서 가져갔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막 이제 반에 있는 모든 학급 친구들의 리스트들을 비교해보면서 발표를 시키셨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반에 저희 집이 제가 가지고 간 리스트가 거의 제일 긴 리스트였다라는 그런 어떤 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뭐 4개, 5개 이렇게 있었고요. 많아봤자 저만큼 뭐 9개, 10개 이렇게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외국 제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제품들을 다 찾아봅시다, 리스트를 작성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친구들. 지금은 너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다른 세계의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고 무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반대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스카이프나 뭐 카카오톡, 뭐 음성통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다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만큼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실 코카콜라, 맥도날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뭐 애플, 삼성 같은 기업들은 어딜 가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갔었던,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제가 사하라 사막을 다녔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저를 안내줬던 베르베르족의 친구가 있었어요. 가이드 친구가 너무 똑똑한 친구였는데, 베르베르족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아이폰으로 미국의 팝송을 들으면서, 저스틴 비버를 들으면서 저한테 코카콜라를 추천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이 많이 세계화가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세계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정말 뉴욕 하면은 뭔가 미드에서 많이 봤고, 그쵸, 영화에서 많이 봤고 하다 보니까 세계 도시, 중심성 있는 도시로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쓰고 있는 기업들,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업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적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국적이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런 다국적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자본과 금융 또한 역시 국제화가 되었다, 세계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 간 연계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세계 도시,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은 더더욱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넣어본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친구들. 지금 딱 봐도 나 여기 좋아하는데, 나 여기 맛있는 데인데, 여기 나 이거 갖고 싶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업 로고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몇 개씩?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찾더라고요. 저는 서브웨이 먼저 찾았습니다. 서브웨이. 피자헛도 있고요. 맥도날드 또 있고, 바로 옆에 벤츠도 있네요. 밑에 폭스바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월마트, 타코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트로피카나, 또 우리 익숙한 오랄비, 오레오, 펩시, 네슬레, 그리고 뭐 모바일,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그 KFC, 키캣, 하이네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인데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봤던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북아메리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 남아메리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도 지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위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래서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도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도쿄, 뉴욕, 런던, 오사카, 파리, 베이징, 모스크바, 서울, 시카고, 홍콩, 라인 루르 강, 라인강 옆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타이페이, 로스앤젤레스, 취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들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세계도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거를 세계도시라고 하는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 지역을 세계도시라고 할까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역시 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세계도시 선정 기준을 보시면 일단 각 도시의 경제, 정치, 문화, 기반시설 등의 수준을 고려해서 구체적 지표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경제와 정치 너무 중요하죠. 경제, 정치, 문화도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 배경에 나오고 있는 도시는 역시 뉴욕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할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구체적 지표들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들은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학습지에 지금 4가지로 나와 있죠, 친구들. 일단 경제적 측면과 정치, 그리고 문화, 도시 기반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문화적 측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하면은 딱 1등 도시가 바로 서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봤을 때 첫 번째 일단 빈칸 먼저 채우고 나머지 마저 얘기해볼게요. 일단 다국적 기업, 아까 계속 강조해왔던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 요즘에는 사실 국가보다도 어때요? 기업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열심히 여행을 다닐 때 이제 막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보다 애플을 많이 친구들이 쓰려고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많은 유럽 친구들은 또 그 실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삼성 쓰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유럽 친구가 삼성 써 이렇게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너 삼성이 어디 나라 건 줄 알아? 나 삼성 만든 나라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삼성 일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한국인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삼성의 본사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의 지사들 그리고 R&D 센터라든지 공장들은 사실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바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본사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도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또 각 기업들 간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사가 많이 있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그런 기업 활동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법률회사 이런 것들도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회의나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벨기에 브뤼셀 같은 그런 도시들은 도시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들도 있죠.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 당연히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겠고요, 친구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정말 요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세계 도시들은 모두 국제공항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때? 세계 도시 간 출장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훨씬 더 유용하게 왔다 갔다 소통이 훨씬 편하겠죠. 그 왔다 갔다 하기 교류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국제공항 우리 보면은 서울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뉴욕이나 런던, 파리, 도쿄 같은 곳들도 다 도시 외곽에 큰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요것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한 장 넣어봤습니다. GCTCI라고 하는 지수인데 발음도 어렵죠. 네,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제, 정치, 문화, 도시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실제로 이 도시에 살고자 하는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로 이제 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1위가 역시 뉴욕입니다. 2위 런던, 그다음 3위 싱가포르이고요. 그다음 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홍콩, 파리, 도쿄, 로스앤젤레스, 미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0위 안에 사실 서울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서울은 아직 다양성이라든지 좀 인적 자원들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울도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인재들이 즐겨 찾는 곳, 그 실리콘밸리 같은 곳들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곳일수록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기준들에 의해서 봤을 때 세계도시 순위는 그럼 어떻게 됐나 순위를 쭉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지금 나와있는 그래프 2장이 되겠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세계도시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 3장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여기 2장의 그래프를 보고서 왼쪽 오른쪽 지금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선정한 세계도시들이죠. 그런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이 기관에서도 이렇게 쭉 10위까지 세모 기관에서도 10위까지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교해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양쪽에 다 있는 도시? 그쵸? 일단 여기 뉴욕 보니까 그쵸? 동그라미 기관에서는 뉴욕을 1위로 선정했고요. 세모 기관에서도 2위로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많은 곳 어디예요 지금? 런던이 지금 역시 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뉴욕과 런던이 각각 중심성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각각의 지표들이 좀 다른 거는 확인되죠 친구들. 그 다음 파리가 또 있습니다. 파리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도쿄도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홍콩도 약간의 수인 차이는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비슷하게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려와서 싱가포르도 역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6개 도시들은 지금 겹쳐진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좀 우리가 익숙한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여기 7위에 서울이 있습니다. 네, 서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딱 왼쪽에 있는 그 도시 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교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이 7위에 랭크된 세모 여기 세계 도시 순위에서는 경제, 연구 개발, 문화 교류, 주거 적합성, 생태 환경,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넣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각각의 기관들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죠.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구들? 쭉 보니까 동그라미 기관에서는 사업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교류, 정치 참여
받고 세모세모에서는 경제, 연구개발, 네, 문화교류, 주거 적합성, 생태환경, 교통 접근성 봤으니까 지금 두 개 겹쳐지는 거 두 개가 있네요. 네. 문화교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간에 그렇죠? 문화교류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정말 제일 즐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세계도시의 필수 요소로 넣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쭉 봤을 때 우리 좀 서울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시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나요, 친구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 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있으면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쵸, 우리 수업 지난주에 대면 수업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주거 적합성 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주거의 불안정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쵸, 요즘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고공행진을 따라서 주거 적합성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많은 친구들이 아마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뉴스를 많이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생각하는데 또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에 한 가지는 요거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바로 생태환경인데요. 생태환경. 네, 뉴욕의 사진입니다. 역시나. 네, 제가 뭐 뉴욕을 사대주의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세계도시 순위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1위로 꼽고 있는 도시라서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엄청 큰 공원이 있죠. 이 공원이 바로 그렇게 유명한 센트럴파크가 됩니다. 네, 센트럴파크. 네, 그래서 요 센트럴파크에서는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정말 쉴 수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센트럴파크가 사실 있기 때문에 뉴욕이 좀 더 살만한 공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뉴욕도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서울만큼이나 집값이 엄청나게 더 비싸거든요, 친구들.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뉴욕 맨하탄의 집값이 1평 3.3제곱미터 당에 한 2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쵸, 굉장한 가격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센트럴파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절대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어떤 상징, 뉴욕의 심장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이제 힘들다, 집값이 너무 힘들다 하면 바로 이제 그린벨트 풀고 개발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보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계세요. 홍대 건축가의 유현준 교수님의 또 책이나 강의 같은 걸 잘 찾아보시면은 도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쭉 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계도시의 주요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요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일단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관련 업무 기능들이 주로 집중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겁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 와닿지 않죠, 친구들? 요거 아마 처음 보는 개념일 것 같은데 일단 서비스업 하면은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기는 서비스업 중에서는 그쵸, 제가 최근에 머리를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 미용실, 미용 서비스 또는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했다 법률 서비스, 좀 아프다 의료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받고 있죠,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 교육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생산자 서비스는 무엇이냐? 생산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생산자는 그럼 무엇일까? 그쵸, 우리가 먹고 있는 물, 아이스크림, 과자, 쓰고 있는 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생산자는 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뭐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기업 하면은 여러분이 기업의 CEO라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내가 뭔가 물건을 막 만들었어요. 그럼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냥 팔리지 않죠.
또 마케팅 해야겠죠. 마케팅, 홍보,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 막 열심히 팔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서 팔았던 물건에서 뭔가 하자가 발생되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용자 잘못인 것 같아. 그러면 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자본을 키워보고 싶은데, 이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겠죠. 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생산자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뭐 법률사무소라든지, 그쵸, 법무사, 그리고 은행 같은 것들이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면 훨씬 더 세계 도시가 되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도시는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요, 친구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국제 정치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세계도시 3군데, 우리 3대 세계도시라고 했죠. 네, 3대 세계도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 카오스로 했었던 내용인데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 본부가 입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여러 기능이 조합된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 어딜까? 오늘 계속 얘기했던 뉴욕이 되겠고요. 그다음 런던에도 금융중심지 더 시티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다 볼 수 있겠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도 역시 금융중심지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또 세계 제조무역 업체의 본사들이 있고요. 연구개발기능, 생산자 서비스업들이 집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쵸, 더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것이 바로 금융 중심지인데, 사실 더 유명한 금융 중심지는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월스트리트가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사실은 이제 거의 세계 경제, 세계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의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쿄에도 도쿄역 앞에 바로 금융 중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중심지들이 여기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유럽의 금융 중심지, 그리고 아메리카의 금융 중심지, 이렇게 크게 3대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친구들. 사실 세계도시라는 것은 뭐 좋은 면만 얘기를 쭉 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왜 뭐냐 하면은 바로 요즘 제일 많이 대두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양극화 현상인데요. 실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 여러분 시사 뉴스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들을 막 부양책으로, 경제 부양책으로 막 쏟아냈어요. 2조 달러, 101조 달러 막 찍고 내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더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도시 내에서 너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시 내에서도 일어나고 도시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일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거주지가 아예 분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한데요. 아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배를 자기가 시켜놓고서 택배 기사가 오면은 택배 기사가 아파트 안에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거죠. 택배 기사가 택배 차를 아파트 단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몰상식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자기 입주민들이 아니면은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제 그 도시질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나온 지는 꽤 된 개념인데, 요즘에 이게 더더욱 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딱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빗장을 걸어 잠궈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 하고 막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서울에 이런 아파트들, 아까 빗장을 걸어 담근 아파트들을 하면은 안에 영화관이 있다거나 수영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사실. 그쵸? 그래서 이런 공간적 불평등이 크게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간 불균형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만 하면 사실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BCC 뉴스 코리아에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들입니다. 마음이 벌써 좀 무거워요. 제가 좀 혹시 얘기를 실수할까봐 마음 무겁기도 하고 또 네, 씁쓸합니다.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요. 도시 내 양극화가. 그래서 멕시코 시티, 산타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무슨 선이 있는 것처럼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이 양극화가 심한 곳이 바로 뭄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급 주택단지 거의 미음자로 해서 그쵸, 우리 집이 아니면 딱딱 다른 사람들 잘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 이쪽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고요. 뭐 여기 선이 보이는 것 같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은 지금 호수를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고급 주택단지가 펼쳐져 있는 반면에 이쪽은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훨씬 크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런 주거단지들이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알고 있는, 제일 부유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 강남구조차도 이런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 구룡마을인데요. 구룡마을 요즘에 사실 구룡마을 개발에 막 들어갔다고 해요. 구룡마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저개발 상태인데요. 이제 막 급격한 도시화가 있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판자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곳들은 그 안에 주거지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보통은 마을이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슬픈 것은 정말 이렇게 그쵸, 이 마을에서 이렇게 높은 타워 팰리스라는 이제 거의 강남의 부의 상징이었던 이런 건물이 거주지가 보이는 곳이죠.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노량진에 임용 공부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가난한 지방에서 올라온 임용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월세방을 얻어서 막 공부를 하는데 고시원 같은 곳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고시원 독서실 집 독서실 학원 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저 바깥쪽을 아래쪽을 내려다 봤더니 노량진이 또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한강 옆에 63빌딩이 번쩍번쩍 금색 빛깔을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정말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고 이미 심하다. 그나마 서울이 좀 그나마 양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여기가 지금 마지막 남은 과거의 달동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군데 이제 구룡마을 로드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로드뷰는 짧게만 잠깐 보여주고 가도록 할게요. 구룡마을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크게 발달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룡마을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마을 주민들이 이주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을 주민들은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터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지켜봐야겠죠, 친구들. 그래서 원래 과거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구룡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지은 집들, 급하게 지은 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집들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거주의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다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도시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짧게 넣어봤습니다. 도시 간 양극화는 사실 사진으로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빼봤는데요. 사실 도시 간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세계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막 그쵸. 반짝반짝이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주 정리하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친구들. 세계 도시는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다국적 기업 본사 및 관련 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곳이며 교통의 결절지이다. 최상위 세계 도시에는 세계 3대 세계 도시 뭐였어? 뉴욕, 런던, 도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세계 도시 내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쁜 얼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